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랍니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2021년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물론이고요.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정부가 또 공공재개발 우선 사업 지역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고요. 동시에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바로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버 스토리입니다. 시중은행의 만기 1년 정기예금 금리가 0%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기예금의 목돈을 맡겨도 이자 소득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여서 돈이 은행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 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다주택자 세제 강화 정책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 등을 기존에 예정했던 올해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인데요. 후보지 공모에 70곳이 참여해 기존 정비구역 8곳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한번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강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관련된 이야기 좀 풀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금년 2021년도에 정부 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공급일 겁니다. 자, 이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공급에 대한 우선순위로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 쪽에 턴을 확실히 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자, 그 세부적인 내용 과연 무조건 등만 될 것이냐? 실은 과연 없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 이 앞에 공공자가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이 정부가 일단 관여를 하겠다라는 게 자, 첫 번째 포커스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럼 정부가 관여를 한다라는 얘기는 간섭만 하겠냐? 아닙니다. 좀 혜택은요. 일단 용적률 기준으로 상당히 좀 넓게 확충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지어지는 아파트 숫자보다는 더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공급한 만큼 기부 체납이라 그래서 임대주택 쪽으로 좀 선순환하는 이런 전략으로 두 가지 측면이 되는데 실제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과 한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실제 검토를 했었던 거고요. 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8개 곳이 확정이 돼서 조금 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조금 빨리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측면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일단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아파트 한 30년에서 40년 넘은 아파트들 위주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이 재건축에서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꼭 화두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아파트 하나를 갖고 계신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 부분에 사업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나오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실제 좀 고민이 많은데,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실제 민간에서 재건축하는 거는 3종으로 300%, 용적률 300% 안 됐던 것이 공공재건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준주거로 상향이 되다 보니까 무려 용적률이 500%나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대 수가 민간으로 갈 때는 1,400세대 정도였는데 공공으로 갔을 때 2,200세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분양하는 아파트가 늘어나서 수익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 중 이 안에서는 50% 정도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 기부 체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 타당성 상당히 유리하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재개발 내용인데, 자, 요번에 지난주에 총 8곳이 일단은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일단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부분도요, 실제 용적률을 좀 더 상향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 세대수 늘어나는 거 맞는데, 자, 여기 부분에서는 가장 큰 이 맹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 해당 지역은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로 적용이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켜주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자, 과연 여기고 사업 타당성이 나오려면 일정 분양가격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무한대 분양가 상한제 과연 이거를 피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의 맹점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자, 실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데를 잘 보시면 뭐 해당되는 위치상으로 보면 다 역세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해당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민간 재개발은 좀 표현이 그런데 산동네, 달동네에 헌 집을 헐어서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 민간 재개발이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 공공재개발은 대부분 역세권 위주로, 그래서 흑석 2구역, 양평 13구역, 용두, 봉천, 신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으로 8개 곳을 선정을 했는데, 자, 실제 공공재개발에 나도 한번 해볼게요라고 공모한 곳만 무려 70개 곳이나 됩니다. 자, 그중에 일단 8개 곳을 선정한 거는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일단 뭐 반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일반 투자하시는 분이나 또 내가 조합원으로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해당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가장 이 사업의 변수가 되는 부분. 자, 첫 번째는 해당 그 구역 안에 소유자분의 주민 동의,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돼야지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현재 역세권 위주로 들어가다 보면 역세권은 주로 주거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 특히 상가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동의를 얼마나 할까라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자, 이분도 상당히 고민이 하나 되고요. 자, 사업성 확보인데 자, 실제 용적률은 상향을 시켜주지만 그만큼 늘어난 주택수에 대비 기부 체납이라 그래서 전체의 50% 이상을 일단 공공임대로 넘기면서 개발 이익의 또 90%를 환수해 가다 보니까 과연 조합원 입장에서 얼만큼 수익이 나올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지원 정책. 자, 지금 지원 정책도 사업비나 이주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실제 민간에서 재개발 들어갈 때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판단하기가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얼만큼 지원이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정책 얘기를 좀 드려보면, 자, 현재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버리겠다라는 얘기는 자, 아무나 이거 사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요번에 나온 내용의 기준을 보면 지난 2020년 9월 달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재개발
분양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하니까 지금 하나 사서 지금 재개발하면 나도 분양권 받고 입주권 받지 않냐라는 생각하시는 분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는 정부에 나 이 해당 주택이든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든 거래를 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쉽게 허가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사고팔고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요 해당 재개발 재건축되는 구역 안에 들어가서 투자하시는 거 지금 타이밍상으로 금년도에 확정돼 있는 것들은 조금 어렵다라는 점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이거 안 풀게 되면 실제 내 구역 안에서 사업을 해도 수익이 별로 나질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만큼 타당성이 있는지는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공공임대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기부 체납하는 게 전체 추가로 공급되는 거에 50%를 지금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도 좀 적정성 있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수도권 내 역세권에 집중돼 있고, 그러면 서울권 위주의 용적률 상향되는 지역에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만 돈이 된다라는 쪽 포커스가 돼 있어서 이거 지역 집중 더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 양극화를 불러온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임대주택 지금도 공공임대라든가 공공분양 쪽에 정부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층은 가능하면 공공으로 나오는 거에 공략을 하시라는 전략 내드리고요. 가능하시면 사업 수익, 기대 수익이 많은 사업으로 적극 검토를 하시고, 아무래도 금년도 내년도에는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쪽 그 공모에 신청하시는 그 구역이 점점 많아질 건데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 꼼꼼히 확인하셔서 과연 내가 해당되고 안 되는지도 잘 판단하시면서 유의 깊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래된 곳이 좀 새롭게 탈바꿈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공공이라는 정부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좀 조심하시고 또 고려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023-1593-2594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엔 재테크 리포트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부동산 투자 사례입니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자영업자인데요. 이번 사례자님께서는 아파트와 근생 건물에 관한 증여와 상속세 절세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아파트와 근생 건물의 가격은 각각 7억, 15억 원입니다.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사님, 저희 부모님 세대 분께서 좀 의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건물이 있으신데 절세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세금에 대한 절세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자, 금주 같은 경우에도 세금에 대한 절세 쪽 내용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 거주하시고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자, 증여하고 상속 중에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라는 측면이거든요. 아파트 7억 원에 지금 현재 상가 건물 15억 원짜리를 갖고 계신데, 자, 배우자분과 자녀 2명에게 어떻게 증여와 상속을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하면 좀 절세가 되고 세테크가 될까라는 측면으로 좀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자, 실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 첫 번째, 자, 이 지금 의뢰하신 분이 예를 들어 사망을 하셔서 이제 가족분한테 상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상속일 경우에 보니까 재산가액 전체 합쳐서 24억 원이거든요. 자, 근데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배우자 기준하고 일괄공제해서 총 합치면 한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10억 원을 빼니까 과세 표준이 14억 원입니다. 자, 14억 원 정도면 세율이 40%에 공제가 1억 6천 정도 되니까 실제 납부해야 될 상속세는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100% 증여할 경우로 한번 또 따져봅니다. 실제 사망하기 전에 내가 있는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넘겼을 때, 그럼 증여를 할 경우에 따져보니까 똑같이 재산가액은 24억인데, 자, 이거는 증여일 때 공제되는 거는 오히려 상속보다 좀 작습니다. 실제 배우자 6억 원이고 자녀한테 5천만 원에서 한 7억 원 정도를 공제받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17억 원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세율이 증여세율로 따졌을 때 40%의 공제 1억 6천 빼니까 여기는 오히려 상속보다 증여로 전체 100% 증여할 때는 5억 2천만 원의
세금을,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케이스가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증여와 상속을 그럼 혼합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냐. 자, 이럴 때에는 증여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증여로만 일단 먼저 증여를 하면 그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게 공제되는 게 7억 원 정도니까 그러면 7억 원을 일단 빼면 상속재산가액을 17억 원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공유를 해서 공동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우리 지금 이분이 사망을 하셨을 때 상속이 넘어가면 상속공제 10억 원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7억 원이 되니까 세율이 일단 30%의 공제금액 6천만 원 빼도 실제 납부하는 세금 바로 1억 3,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상속이 낫냐, 증여가 낫냐, 증여와 상속을 혼합하는 게 낫냐 그러면 당연히 증여와 상속을 혼합하는 게 당연히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란 얘기로 제가 한번 사례를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그럼 증여와 상속 중에 어떤 게 진짜 조금 더 유리할까라고 보통들은 따지시는데 지금 이제 사례를 보셨듯이 자, 증여세에서 공제받는 거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다 받으셔야 되고요. 상속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소유자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상속할 때까지 버티시면 되는 거고, 자, 가능하면 증여나 상속 기준에서도 볼 때 상속되기 전에 증여 단계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 자, 가격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상승되는 거를 반드시 증여를 그거를 우선으로 하셔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충분히 세금의 절세가 되고요. 우리가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기준시가로 적용되는 과세가 있고요. 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증여가 됐던 상속이 됐던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금액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지, 이게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야 좀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자, 해당되는 거는 좀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좀 구체적인 고민 있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세무사하고 반드시 확인을 좀 하시면서 검토받으시고 이거 결정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게 충분히 나중에 양도세라든가 또 이런 증여세, 상속세에 절감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실제 국세청에서요, 이게 한 3년 동안 뭐 물론 그 과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증여를 통해 가지고 변칙적으로 해서 이게 걸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실제 이 A 씨라고 하는 분의 딸한테 이 부부인데 우회 증여를 통해서 일단 아버지 되는 분이 취득자금은 증여를 해줬고요. 어머니 되는 분이 이 돈을 결국은 취득자금, 뭐 비용, 그 여러 가지 혜택, 그 뭐 여러 가지 그 중개사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비용을 또 어머님이 따로 줘가지고 했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억대는 안 되는데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결국은 국세청에 다시 이 납부를 좀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이 공동소유, 지금도 분명히 증여를 통하면 공동소유가 되는데, 자, 아버지라는 분하고 딸 두 사람한테 공동으로 해서 결국은 같이 상가, 큰 건물을 소유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취득자금이나 이자, 특히 상환이 들어가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같이 하는데, 자, 여기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는 수익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원래 지분이 예를 들어 여기 20%, 여기는 뭐 한 80%, 70%, 여기 10%라 그러면 10%에 20%에 맞는 이 해당, 바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거꾸로 줘서 그 부분으로 돈을 더 좀 뭐 탈세, 좀 탈루를 한 케이스여서,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대가 좀 크다 보니까 몇억 원을 좀 추징당한 케이스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실제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동생, 원래는 직계자손, 아버지, 딸, 이 부녀 아니면 부자간에 이렇게 되는 거는 무조건 증여세가 걸리는데, 자, 이게 아버지의 동생, 같은 가족이라도 이거는 직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을 통해서 결국 삼촌이죠. 삼촌을 통해서 바로 이 자녀분들한테 차용으로 이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해서 위장을 해가지고 건물, 아파트를 매수를 한 케이스였는데, 자, 이런 케이스도 결국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몇억 원 추징을 당했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대출금을 상환을 해주는 케이스인데 결국은 재건축 아파트에 이분, 이 아들한테 이 해당 준 거를 대출금을 아들 명의에 있는 거를 어머니가 대출금 상환하면서 이런 부분에 결국은 이분도 한 몇천만 원 추징이 좀 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금들이 오고 가는 케이스들 중에는 상당히 계좌 거래들이 요즘은 다 전산망이 돼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담보대출을 통해서 우회, 결국은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우회 증여를 한 케이스가 결국은 적용이 된 케이스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토지와 또 이 전세 보증금을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결국은 전체 가족들한테 취득 자금을 증여한 케이스여서 이런 케이스에서도 결국은 취득 이런 부분의 탈루가 결정적으로 좀 걸려서 결국은 증여세 몇억 원을 추징당한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변칙 증여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적절한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와 상속과 이런 부분을 적절히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분야는요, 파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세금 자체도 굉장히 좀 액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깝다고 해서 또 탈세는 여러분 범죄인 거 아시죠? 절세하는 방안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절세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여, 상속, 그리고 증여와 상속을 이제 묶어서 하는 방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증여와 상속 딱딱 각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에 맞춰서 좀 고려해보시고 결정을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고려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시잖아요. 그럴 때는요, 저에게 문의 주셔도 되고요. 또 세미나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각각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강의 그리고 또 사례, 재테크 팁들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참 많은 분들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포커스 순서인데요. 현장 포커스는 저희가 총 4곳의 지역을 저희가 매주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 항상 소개해드리는 거 아시죠? 지역들 분석해 보시면서 투자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4곳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요, 경기도 양평군이라고 합니다. 뭐 말만 들어도 공기가 굉장히 좀 맑은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지역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양평군 석산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산음 자연휴양림 인근에 있고요. 시세는 12억 6천에서 12억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지역부터 청정 지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자, 이곳은 토지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곳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첫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현장, 바로 양평에 있는 이 토지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경기도 양평군 석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용도가 토지입니다. 지금 주택이나 이런 게 지금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고요. 이 전원주택이라든가 펜션, 뭐 캠핑장 같은 용도로 부지하기는 딱 좋은 토지인데, 자, 위치가 바로 양평, 워낙 공기가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양평하면은 뭐 양평, 군천 이 해당되는 지역의 유명산, 용문산 상당히 좀 공기가 청정한 곳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이미 이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있어서 서울에서 불과 다 1시간 이내 거리로 다 뭐 진출이 될 수 있는 교통이 좀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동네가 그만큼 또 쾌적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비발디 파크라든가 뭐 자연휴양림, 관광지 이런 부분으로 주변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뭐 충분히 뭐 꼭 귀농귀촌이 아니더라도 힐링을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해당 지역의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해당이 계곡을, 이게 우리가 보통 하천이 있는데 뭐 여름철에 보면은 이 계곡이라 그래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맑아지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런 계곡이 바로 끼어 있으면서 여기에 또 이 해당되는데 이런 철계단을 만들어서 충분히 물놀이까지도 가능한 그런 토지라는 점입니다. 실제 이런 토지들은요, 현재 사용하는 게 보통 캠핑장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활용의 용도가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양평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꺼내보면, 자, 양평군 2030년 기준으로 양평군 기본계획을 놓고 보면 전체 양평 자체가 7권역으로 지역생활권으로 묶여서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데, 자, 해당 지역의 용문 지역을 일단 기준으로 바로 위에 단월면이라는 곳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자체가 이미 뭐 여주나 홍천, 해당 가평, 남양주 쪽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결론은 수도권에 바로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실제 지금 서울권에서 송파에서 양평 간 고속도로가 또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서, 자, 이 부분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양평은요, 바로 그냥 한 30분대 거리로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자, 이게 2023년 정도의 완공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국도 6호선 같은 경우 워낙 뭐 지하철도 들어가 있지만 국도 6호선에 또 우회도로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바로 인접한 곳에 가뜩이나 지금 뭐 비발디 파크라든가 팔봉산 관광지가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한화 휴양단지가 또 별도로 1조 2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양평에다 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먼 거리가 아닌 곳에 힐링과 충분히 자연 청정장 자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토지라는 점. 그래서 혹시 개인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연수원이나 아니면 요양원 같은 거를 또 해보실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린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다양한 이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런지 좀 힐링이 약간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좀 안성맞춤인 그런 지역을 만나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는 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전체 면적은 약 한 1,600평 정도 됩니다. 자, 시세가 지금 12억 6천에서 12억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요게 우리 이제 평당가 3.3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한번 따져보면 대략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주변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보니까 최저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요. 현재 이 해당 토지 현장에 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약 한 3억 7,8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금 기준으로 보면 한 8억대 후반으로 자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캠핑장으로 운영하시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펜션 같은 경우, 지금 이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동 기준으로 지금 건축 허가를 인허가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뭐 지하수라든가 웬만한 도로 이런 부분들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로 개발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 메리트가 있는, 그러면서도 시세 차익, 가격이 상승되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송파에서 양평 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요, 서울에서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양평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3153-2594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시죠.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소형 주거용 오피스입니다. 대전 중구청역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8,8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은 대전광역시입니다. 자, 대전광역시 그중에서도 중구 지역은요, 관공서나 뭐 상업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현장, 바로 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이라는 곳인데, 자, 이 두 번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소형, 이 주거용이라고 용어는 좀 씁니다만, 사실은 이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거용 그러면 혹시 주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이건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위치상으로는 이 대전 중구청역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약 도보 한 5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중구청역이 여기 있고요. 바로 밑에 카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이 아주 큰 병원입니다. 병원이 바로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병원 밑에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현장인데 바로 밑에 더 밑에 보시면 대흥 4구역 주택 재개발로 지금 현재 가격이 또 상승되고 있는 곳이고 바로 인접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게 대전고등학교가 상당히 명문입니다. 이런 학군까지 또 형성이 되어 있고 바로 또 인접해서 충남대학교 병원까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자, 과연 이 동네를 놓고 봤을 때에는 지하철 역세권만 하나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바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곳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실제 주변에 이제 대학병원들뿐만 아니라 관공서, 이 지하철 이름이 중구청역이거든요. 결국은 대전 중구청이라는 관공서가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약 한 4,500여 명 정도, 그리고 기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체 4,000여 명, 거기에 관공서 한 500여 명에 해당되는 것이 지하철 역세권 또 상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가 쪽으로 해다 보니까 약 한 1만 명 정도의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입지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실제 이 대전 중구청이요, 워낙 건물이 좀 노후화됐다 보니까 뭐 요즘 관공서들 많이 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바로 이 주변 관공서를 주변해서 공공청사가 복합 개발을 지금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또 새롭게 변모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또 중앙행정기관까지 입주를 한다라고 하는 거로 봐서는 더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 한 곳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 바로 여기 중구청과 대전역이 한 2개 정거장 다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역과 중구청역 사이로 바로 이 대형 중앙로 프로젝트, 근데 이게 그냥 프로젝트가 아니라 바로 이 청년 창업, 뭐 뷰티 산업, 콘텐츠 산업과 같은 바로 제4차 산업을 육성하는 곳이 바로 이곳에 집중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 이 소비 패턴이 바뀌어지는 입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바로 대전역 앞쪽으로요. 대전 역세권 초대형 개발, 여기도 실제 한 1조 원대의 경제 효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불과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전 안에서도 이러한 호재거리를 놓고 본다 그러면 임대 수요면 임대 수요, 향후 미래의 개발 가치면 개발 가치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오피스이기 때문에 서류상의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요, 대학병원과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지를 굉장히 많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의 시세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룸 정도 되는, 그래서 한 9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세가 약 한 8,800에서 9,800만 원 정도 이 시세가 되겠고요. 현재 월세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500에 월 4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해당 지역에 직접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시고요. 월세 수익을 보러 들어가시는 부분이라 대출 한 6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들어가는 자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소액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전략을 설명드린다 그러면 자, 이런 거는 하나 호실보다는 2개에서 3개 정도, 그러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가지고요. 한 3개 정도 하셔서 50만 원 기준이라 그러면 월 150만 원 정도의 월세 임대 수익으로 창출하시면서 자, 주변 자체에 이미 역세권도 있지만 향후에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의 개발이 완료되는 5년 뒤에는요. 충분히 지금 시세 기준 9평짜리 서울권 기준으로 보면 지금 분양 2억대가 넘는데 자, 아직 대전에서 이런 부분은 1억도 안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도 시세 차이까지도 좀 노려보는 이 2가지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인근에 있고요.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7억 3,7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양평과 대전 만나보셨으니까 이번에 서울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중에서도 핵심 지역인 영등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금융타운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 이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풀어주시죠. 네. 자, 세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현장, 바로 이 서울의 영등포입니다. 자, 영등포 신길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세 번째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청약을 하는 청약 아파트입니다. 바로 위치상으로는 아직은 지하철역 개통이 안 됐는데 바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청약 아파트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자,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바로 여기가 영등포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여기가 여의도인데 영등포역에서 바로 뒤편, 그러니까 결국 이쪽은 신길 뉴타운인데 바로 신풍역과 영등포역 사이에 도림사거리역이 만들어지는 곳에 바로 해당 현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앞쪽에는 영등포 이쪽은 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대형 상 지금 이미 들어와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신길 뉴타운에 이미 재개발권으로 확정이 돼 있는 곳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역과 신길 뉴타운 사이에 아직도 재개발이 좀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곳이 이번에 발표했던 공공재개발 같은 쪽으로 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청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재개발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화돼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자, 이 지금 해당되는 바로 영등포가요. 지금 서울권 기준으로 보면 강남권, 도심권, 여의도, 영등포권 바로 이 3대 도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의도만 공략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영등포권을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 이 충분히 미래적인 결국은 주변 자체가 입지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지금부터 좀 아직도 더 바라볼 수 있는 곳 바로 강남을 보라 도심을 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등포권이 조금 더 낙후돼 있고 저개발돼 있는 쪽을 쳐다보라는 그런 쪽 전략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그 안에서도 지금 이미 확정돼 있는 영등포역 바로 옆쪽에 여기도 지금 영등포 도심 역세권이 이미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돼서 여기도 지금 사업이 들어가고요. 이 신길 뉴타운 하면요. 이 신길 재정비 촉진 지역 구역을 하면서 이미 90%가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이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올라 있습니다. 벌써 가격대만 놓고 보더라도요. 과거 한 5년 전만 해도 영등포 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없었는데 벌써 30평대 기준으로 14억, 15억대가 이미 훌쩍 넘어서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아직 개통 전입니다.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신안산선이라는 곳이 바로 이 지하철이 있는데 바로 해당되는 현장에 바로 이 도림사거리역 바로 개통을 예정인데 이게 언제냐? 2024년이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계획이 아니라요. 지금 한창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적인 부분 확실히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영등포 얘기하면 이 과거 대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거 대비 전체 서울권역에서 가격 상승 높은 데가 바로 영등포입니다. 수치상으로는 17.2%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피부 감각적으로 느끼면 벌써 100%가 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정도로 영등포가 지금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곳인데 자, 실제 케이스를 한번 놓고 보면 이 과거에 지금 요게 신길 뉴타운입니다. 신길 뉴타운에서도 신길 센트럴 자이라는 요번에 재개발해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 자, 34평 기준으로 실제 매매된 거래가 14억 8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억이 안 넘었던 동네인데 이게 뉴타운 한번 재개발되고 나서 이런 가격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실제 그러면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주변이 새롭게 변모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서울의 3대 도심으로 탈바꿈되는 지역 어느 누가 쳐다보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점을 강조드리니까 자, 이 현장 서울 안에서도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의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가치 상승이 굉장히 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재테크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자, 이 세 번째 현장은 청약을 하는 아파트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시세가요. 25평 기준으로 평균 5억 5천만 원이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자, 34평 기준으로는 7억, 한 3천에서 7억 5천대 정도 되니까 자, 그러면 좀 전에 신길 뉴타운이 34평이 14억대, 15억대 거래된 케이스로 보면 딱 절반 가격입니다. 이게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거래가 시세가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청약을 하는 거니까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24평에 5억 5천대, 34평에 7억 중반대. 자, 그런데 이게 내 돈이 지금 자금이 다 지금 들어가는 자금이 아니라는 점이죠. 실제 계약할 때는 한 6,600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자금이 들어갔다가 실제 대출은 이게 재개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공사 공정에 따라서 대출 한 65% 정도가 나오니까 무이자와 지원 정책 충분히 받는다 그러면 자금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고요. 자, 여기에 그래서 실투자를 한번 따져보니까 약 한 1억 9천대에서 2억 한 5천대. 그러니까 25평 정도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순수한 자금은 한 1억 9천만 원대, 그리고 34평 기준이라 그러면 2억 한 6천만 원대 정도를 감안하신다 그러면 자금력 충분히 없는 분들도 공략이 가능하시고요. 주변 시세가 이미 25평도 영등포 위주로 따져보니까 8억 5천만 원이 지금 거래가거든요. 34평은 뭐 작게 잡아도 13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충분한 시세 차익을 노려보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점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즘도 주택수 다주택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청약을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수에 안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연세 본인 명의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자녀 명의로 하나 해두시면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 뒤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하나를 해두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1주택, 그러니까 34평 미만의 1주택 소유에다가 서울권, 경기권, 인천권에 거주를 하시는 분밖에 안 됩니다. 혹시 부산에 계신 분이 여기 신길동 나도 한번 청약할게요. 안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점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울, 인천, 경기 거주권에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인데 34평 미만 그 해당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길동 재테크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4호선 서울역 더블역세권이고요.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핵심 지역입니다. 용산구 후암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형 개발 호재들이 많이 숨어 있는 곳이죠, 이사님?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집중해야 될 현장. 아마 서울권뿐만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좀 핵심을 딱 찌르는 지역 하면 뭐 다들 머리에 들어오실 겁니다. 바로 용산입니다. 바로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바로 현장인데 자, 이거는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보시기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 1.5룸 해봐야 나는 다주택자 되고 여러 가지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마지막 현장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재개발이다라는 느낌으로 좀 접근하시고 짧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최소 제가 이제 보는 시간 바로 10년을 내다보고 가시는 컨셉이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고 자, 위치는 1호선, 4호선 바로 이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서 아주 가깝게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추가 설명드리면 바로 여기가 서울역입니다. 바로 이 뒤쪽에 남산이 있고 서울역과 남산 바로 밑에 한강대로를 따라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후암동인데 여기서도요. 남산 밑에 개발 안 됩니다. 절대 남산 밑에 있는 후암동 공략하셨다가는 실수하신다는 점이죠. 그리고 한강대로 큰 대로변 옆쪽으로 또 있는 후암동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도시개발로 일어나는 이 중대형 건물, 특히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쪽이라 이쪽도 재개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후암동 안에서도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접근하기 좋은데, 자, 기본적으로 위치를 보면 용산하면 일단 용산역을 중심으로 업무지구,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한남 뉴타운, 바로 이 세 개의 이런 구역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국 기준으로 장기, 중장기, 미래 가치 있는 곳, 바로 이러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용산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자, 실제 3대 도심하면 강남권하고 도심권하고 여의도 영등포권인데 바로 그 중심이 바로 용산입니다. 결국은 이 삼각 트라이앵글의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용산을 그만큼 다는 측면으로 있는 거고요. 해당되는 이 지역 내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있는데, 자, 그 부분 완료된 게 아닌 겁니다. 지금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개발이 됐는데, 정부에서 이미 여기에 공공재개발과 같은 경우 용산역에도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용산 정비창 제1구역 바로 또 재개발이 바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 과거에 국제업무지구 했다가 실패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부 나눠가지고 개별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에 가치가 있는 곳. 거기에 뭐 전 세계 어느 주요 도시 가보면요, 가장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 그 해당 센트럴 파크, 바로 이 공원인데 조그만 공원은 아닙니다. 근린공원이 아니라 바로 전 그 주요 도시 안에서도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바로 이런 민족공원이 여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개발 삽 하나 아직 안 들어갔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민족공원 개발 가치,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 충분히 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서울역만 놓고 보더라도 강남 삼성역이 있는데, 자, 거기와 동일할 정도의 규모로 엄청 커지는 동네, 바로 서울역입니다. 여기 KTX, GTX, 뭐 신안산선, 일반철도, 신분당선까지 이게 총 뭐 6개, 7개 노선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미래 가치 있는, 바로 그래서 용산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서울권의 핵심 블루칩이다라는 점 아직까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서울 거의 모든 핵심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용산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재테크 전략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마지막 이 현장 바로 다세대 주택인데 1.5룸이고요. 자, 지금 해당 시세가 2억 5천에서 2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전세가 1억 4천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전세를 그대로 끼고 투자할 경우에는 약 한 1억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용산 바로 1.5룸인데, 자, 대지 지분이 3.3평. 자, 3.3평이 적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는요, 자, 중장기적으로 재개발권 받으면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양권과 입주권 하나만 가지고도요, 앞으로 10년 뒤에 용산에 쉽게 물건 잡기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혹시라도 전환해서 그래도 내가 대출하면 대출 이자라도 갚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서도 약 한 1억 6천만 원 정도의 투자 자금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한 1억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를 공략해 보시라는 전략을 제안해 드리면서 충분히 3.3평의 대지 지분으로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갖고 계시다가 한 10년 정도의 충분히 재개발권 분양권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추가 분담금을 좀 내시면서 들어가신다 그러면 충분한 미래 가치가 있는 바로 그런 현장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지역인 용산구 후암동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 주신 조민기 이사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지역 만나보셨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